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주익중입니다. 네, 네, 아주 궂은 날씨인데 이렇게 일당 100씩 해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개혁 자체를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센세이셔널한 주제라 그러셨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센세이셔널한 주제는 아닌데 또 우리가 따져 들어가다 보면 이거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라고는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학회에서 하는 학회 발표회는 아니잖아요. 전공자들이 같은 세부 전공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주제의 1차 자료를 가지고 막 연구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발표는 그런 자리는 분명히 아니고요. 예.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을 하느냐? 그건 좀 이따가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저는 맞는 말하자면 시민 교양이라 그럴까? 시민 꼭 갖춰야 될 시민 교육 필수 교양 이런 점에서 농지개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목을 이제 모범적인 절충과 타협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농지개혁은 한국사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절충, 타협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뭐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역시 들어보시면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농지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80년 되면은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40년 됐죠? 그러니까 저의 20대 시절인데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쭉 평가해 오던 게 있습니다. 근데 80년대에 뒤집혔어요. 그게 80년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0년대 초까지는 오랫동안 농지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인호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유인호 교수. 중앙대 경제학과인지 농업경제학과인지? 농업경제학과인가요? 예. 근데 어쨌든 70년대, 80년대에 7, 80년대에 어쨌든 날린 인물이고 특히 사실 그렇잖아요. 박정희 때 좀 무시무시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무시무시했는데 그때 아랑곳하지 않고 막 비판적인 그런 얘기들. 내용 자체는 지금 보면 황당한 얘기들이에요. 다 틀린 얘기인데 어쨌든 한국 경제 또 중화공업화 정책 막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 이런 걸 비판하는 얘기를 막 쏟아냈고 80년대 80년에 이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가 돼서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그때 뭐 내각도 좀 짰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내각에 한 자리 하는 농림부 장관이라든가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딱 봐도 이제 아주 강성으로 생겼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75년에 한국 농지제도의 연구 해가지고 이제 가운데 있는 책을 냈습니다. 당연히 저도 모르는 책이죠. 모르는 책이고, 저거 냈을 때는 별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을 건데, 저기 있는 한 챕터를 띄워가지고 여기 실었어요.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에. 79년 10월에 11.6 나기 바로 전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송건호라고 동아일보 편집국장 하다가 잘린 사람 있죠. 송건호. 그 다음에 백기환, 백범사상연구소 소장한 유인호, 여기 이제 유인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진덕규 교수, 이대, 임종국이라고 이제 이 사람도 결국, 이 사람이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친일파 청산, 뭐 얘기가 나왔죠. 그래갖고, 이게 민족문제연구소로 가고, 2000년대 들어와서 친일 청산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린 사람인데, 임종국. 그 다음에, 김학준 교수는 뭐 정치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뭐 조동걸 한국사학자, 뭐 연무 문화평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글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어쨌든 쟁쟁한 사람들인데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이 책을 읽고 특히 이제 친일청산 문제랑 그 다음에 뭐 농지개혁 평가라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분단 문제, 분단의 책임은 말하자면 이승만과 한민당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이걸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꼭 유인호 교수 혼자는 아니고 몇 사람이 더 있어요. 이런 그 농지개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들이. 그 김병태 교수라고 건국대 교수였던 사람도 있고, 김병태. 그 다음에 황한식 교수라고, 그 사람은 좀 유인호 교수보다는 훨씬 후배인데 부산대 교수한 황한식 교수라고 하는 사람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돼서 농지개혁을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안 하고 미적미적하고 시간을 끄는 사이에 지주들이 토지를 비싸게 팔아먹었다. 농민들한테 강제로 너 이거 안 사면은 소작구치 회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뺏을 수가 없어요. 소작권이라는 거를. 근데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상 방식이다. 유상이라는 게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주한테는 돈을 준다는 얘기죠. 농민은 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유상 방식이어서 농민 상한이 부담이 됐고, 그래서 농가가 빈곤해지고 또 생산성이 정치됐다.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버젓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농지개혁법 제정 과정에서의 법규 이런 걸 딱 따져보고 전체 통계 뭐 얼마나 농지개혁 때 분배가 됐나, 소작지 전체 중에서 보면 극히 일부만 농지개혁 때 청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이 얘기가. 그리고 농민이 가난한 건 사실이고, 50년대 말에도 가난했고, 그래서 농어촌 고리채 정리 나왔고, 60년대, 70년대에도 농어촌 가난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으니까 뭔가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럴듯해서 어쨌든 이 이야기가 대중들한테 퍼졌어요. 그냥 학자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중들, 특히 당시의 학생들, 저 같은 뭘 모르는 학생들이 막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어쨌든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마치 이제 알아간다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읽을 거리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가 좋은 책을 많이 내도 안 팔리고 안 읽습니다. 뭐 꼭 읽을 거리뿐만이 아니라 볼 게 많잖아요. 우선은 그 많은 시간을 왜 책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이. 근데 옛날에는 이런 교수들이 책을 내도 막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뭐 성령에 갈급한 무슨 은사를 받듯이 막 사가지고 책을 보는 거예요. 이런 책들을.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가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80년대 들어와서는 이미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학생 대중한테 확 많이 퍼졌다는 얘기예요. 퍼졌는데 80년대 들어와서는 또 연구자들이 진짜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농지개혁에 대해서. 그래서 이따가 이름은 소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장상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삐딱한 사람이어서 학생운동, 사회운동 하다가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79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말기에 빵에 갔는데, 뇌물도 받고 이랬던 한명숙 씨 있죠. 한명숙 씨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곳에 간사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80년대 빵에서 갔다가 80년대 전반에 초에 이제 서울의 봄때 풀려나가지고 뭐 하지? 하다가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원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데 연대로 가서 연대에서 이 연구를 했어요. 농지개혁 연구를 석사 때 했는데 획기적인 연구를 한 겁니다. 실증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택해서 가서 실제로 농지개혁이 어떻게 됐나, 그 지역의 면사무소에 남아있는 자료랑 그다음에 사람들 인터뷰도 듣고 이러면서 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또 80년대 중반쯤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거는 국책연구원이죠. 당시에는 농수산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림부 산하에 있는, 지금도 있는 조직이잖아요. 여기서 농지개혁사 발간 작업을 하자 해가지고
그 전부터 자료집을 쭉 내다가 이제 자료만 내면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한 책이 한국 농지개혁사 연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농지개혁 연구에 이게 한 1200페이지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무슨 백과사전처럼 생긴 책인데 이 책 안에 이제 그 농지개혁에 관한 실증적인 새로운 사실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거기서 다 이제 아니다 하고 이제 논파가 됐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뒤로는 이런 굵직한 연구는 연대 팀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 연대 경제학과 중심으로 한 팀에서 책을 하나 낸 게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개별 학술 논문들 한 지역을 택해서 연구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농지개혁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 이런 것이 있는데 근래 들어와서는 한번 농지개혁이 각광을 받은 게 이 상당히 지금 감정이 안 좋습니다만은 한동훈 씨가 법무장관 할 때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농지개혁사 연구라는 책의 표지인데 저게 1200페이지쯤 된다는 거고요. 한동훈이 이런 내용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그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주 포럼 2023년 7월 15일 당시에는 법무장관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인가에 비대위원장인가 연총과 비대위원장 들어와가지고 이제 총선 말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제 상당히 뭐 그렇게 이미지가 나쁘진 않았고 이때 어쨌든 이 농지개혁에 대해서 농지개혁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식의 이런 그 발언을 했습니다. 요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인들을 앉혀놓고 농지개혁에 대해서 농지개혁 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농지개혁에 대해서 다시 들어보는 계기가 됐고 주목받는 계기가 됐고 영화 건국전쟁이 오래된 것 같아. 지금 뭐 한국 정치는 하도 급변을 해가지고 아주 오래전 얘기 같은데 그냥 작년 1월이에요. 작년 1월, 2월 이때 그 건국전쟁 영화 막 보러 갔잖아요. 보러 가고 그때 거기서도 이제 그 농지개혁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평가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반짝 관심을 끌었는데 개인적으로 한국사학계는 연구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쓰이는 교과서예요. 올해부터 쓰이는 교과서인데 농지개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보면 이제 역사책이니까 그 농지개혁을 왜 해야겠는지 배경을 쓰고 실제로 어떻게 전개가 됐다 진행 과정을 쓰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겠죠. 성과를 평가하는데 딱 봐도 지금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다 부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서술이 더 많아요. 그래서 농지개혁으로 지주조작제는 거의 사라졌고 농민 대부분이 자기 농지를 갖게 되어 생산량이 높아졌다. 이게 자작농이 됐다는 말이죠. 자작농. 이거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됐다. 6.25 전쟁 등으로 정책 시행이 늦어지면서 지주가 토지를 미리 처분하거나 숨기기도 했다. 또 유상분배의 부담으로 분배받은 농지를 다시 파는 농민도 있었다. 이렇게 부정적인 문제점을 막 써놨습니다. 물론 모든 그 교과서가 이제 검인정이니까 여러 교과서가 있어서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쓴 편이고 다른 책들은 뭐 그냥 대충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말이 다 안 돼요.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름이 농지개혁이잖아요.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개혁했으면 됐지. 일반 토지를 안 나눠줬다. 똑같이 안 나눴다. 임야를 분배를 안 했다. 이런 얘기인지 생트집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6.25 전쟁 등으로 정책 시행이 늦어지면서 이따가 보겠지만 6.25 전쟁 직전에 무슨 막 그 초치기 경쟁하듯이 말하자면 미리 전쟁이 날 거를 알고 요때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에 맞춰야지 하는 식으로 막 빨리 진행이 돼요. 근데 물론 그 진행이 늦은 지역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연구돼서 지역 살펴보면은 대개 다 6.25 전쟁 전에 일단 됩니다. 근데 시행이 늦어져서 지주가
토지를 처분하거나 숨기기도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주가 토지를 숨긴다는 게 토지를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요? 토지가 있고 소장농이 있잖아요. 소장농. 경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숨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말은 제가 이렇게 해석되네요. 대개 학교법인 소유는 농지개혁에서 제외가 됐으니까 집 땅을 이제 학교법인으로 불화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숨긴다. 그러니까 빼돌린다. 농지개혁 대상에서. 학교. 근데 그것도 학교법인이라고 해서 다 받아준 건 아니에요. 다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도 원칙적으로 무슨 자경 학교나 절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자경을 해야 돼요. 근데 자경한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꾸밀 수는 있겠죠. 여하튼 이거는 전쟁 때문에 정책식이 늦어졌다고 썼기 때문에 이건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도 모르면서 지금 교과서를 쓴 거다 이런 얘기가 되고, 또 유상분배의 부담으로 분배받은 농지를 다시 파는 농민도 있었다. 이거는 유상분배의 부담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한 10% 정도 마을 연구를 해보면은 10% 정도가 또 토지를 팔아요. 분배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농촌을 떠나게 됐어요. 이유가 있어서. 가족에 질병이 생겼어. 경작할 사람이 없어. 등등. 이렇게 하면은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지. 이게 무슨 유상분배의 부담으로 분배받은 농지를 다시 파는 거냐. 이것도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2분의 1 소작료를 내면서도 살았거든요. 그렇게 내면서도 농사를 졌는데 이제 30%만 5년만 내면 되는데 이거 부담 때문에 팔았다? 이것도 역시 이건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제가 무슨 몇 년 동안 이 농지개혁을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해서 그거를 발표한다면 그거는 학회에서 해야 되겠죠. 경제사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미 농지개혁과 관련해서 일종의 대한국민적인 상식이 돼야 될 부분들, 이런 점이 있는데 한국사 교과서에 반영이 안 돼서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정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농지개혁의 진면목을 결론 삼아 미리 요점을 얘기한다면 이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방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농지개혁은 50년에 됐거든요. 50년에 됐는데 그러면 북한에서의 토지개혁은 46년 2월에 됐어요. 우리나라는 50년 한 4월에 됐고, 그러면 4년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지주가 팔았다는 얘기죠. 지주가 팔았는데 그거는 농지개혁을 교란하거나 훼손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농지개혁이다. 어쨌든 소장농이 농지를 소유해서 그걸 갚아나가든 어쨌든 자기 땅으로 갖게 돼서 갖고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 자장농 체제죠. 자장농 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그걸 만들어내는 게 농지개혁인데, 사전방매라는 것은 이렇게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농지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가장 핵심을 둔 부분이고, 그래서 제목도 좀 저렇게 붙였는데, 어느 정파나 세력도 농지개혁을 주도하지를 않았고 못했고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일대 절충 타협을 한 것이다. 이게 농지개혁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매수가는 지주계급한테는 아주 큰 타격이었다. 또 유상매수가를 지급하는 데서도 정부가 애를 먹입니다. 잘 안 줘요, 돈을. 그래가지고 지주계급이 그냥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이 잘못돼가지고 우리나라 농촌이 가난하고 농업생산이 정체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지개혁은 이거하고 이것의 원인이 아니다. 다른 원인들이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교과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가 수능엉터리거든요. 한국사 교과서가 이제 수능엉터리인데, 이런 것들을 대목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해도 안 듣지만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해야죠, 이야기를. 해서 또 뭔가 한번 이렇게 여러 대목들을 잡아서 하나의 책으로 구성해서 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농지개혁의 불가피성은 뭐 당연한 건데, 이게 민족이 해방됐잖아요. 민족이 해방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환희에 넘치고 막 사회 해방까지 나가는 거죠. 사회 해방. 그래서 토지 내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왜 그 요즘 좌파들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써가지고 뭐 써서 내놔라 공공임대, 예? 집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집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어쨌든 농지를 이제 토지를 분배해라, 농민들한테 분배해라. 특히 이제 좌익들이 이런 요구를 하죠. 미군정이 이걸 인지해서, 미군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45년 9월 초잖아요. 9월 9일. 8일 날 인천에 상륙하고 9일 날 서울에 들어오는데 10월 5일인가 한 달도 안 돼서 소장료 3일제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일제 때의 관행은 소장료 절반인데 이제 3분의 1, 소장료 3분의 1, 수확량의 3분의 1을 내게 해라. 그 이상 넘을 수 없다. 최고 소장료율을 이렇게 정하고요. 좌익 민전,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통일전선 단체인데, 이게 46년 2월 달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걸 요구하고, 북한이 불과 그 한 달 후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 나온 선전물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랩북인데, 사진을 여기다가 이렇게 싣고, 그 다음에 땅을 받은 뭐 점점점 농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이런 사진첩인데, 이 미군이 평양 점령했었잖아요. 유엔군이 평양 점령했을 때 문서들을 관청에 들어가고 사거리 긁어가지고 갔어요. 간 것 중에 이제 하나.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완전히 쪼글쪼글한 농민인데, 이 쪼글쪼글한 농민이 이제 이 넓은 들판, 자기 땅이 됐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의 이미지인 거죠. 예. 그래서 토지는 농민의 것이 됐다는 것을 이제 홍보를 하는 거고,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일성이 이때 이제 46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됐는데, 어쨌든 토지개혁 해가지고 토지를 일단 나눠줬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경작권만 준 건지 뭔지 이거 아직 모를 때잖아요. 나중에 집단화 할 건지 이런 거 전혀 모를 때고, 토지를 어쨌든 주니까 뭐 공자 맹자도 해결 못한 우리나라 이 토지 문제를 김일성 장군이 해결했다 이래가지고 김일성의 인기가 확 올라가는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예, 요거는 제가 왜 뭐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이게 농가 비율인데 자작농의 비율이 맨 밑에 있는 게 20%, 일제 1910년대부터 41년 연때까지 거의 머물러 있죠. 자수작농이 줄었어요. 소작농이 늘었어요. 이게 이제 국민의 몰락이라고 흔히 많이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읽어요. 해석을. 뭐냐면 자작농의 비중은 약간 줄고 자수작농이 줄었어요. 자수작농은 자작도 하면서 소작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비중이 줄고 소작농 비중이 커졌다. 농민이 몰락한 거다. 농민 몰락이 아니에요. 농민 몰락이 아니고 인구가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인구가. 땅은 한정돼 있는데 인구가 증가되잖아요. 일제 때 우리나라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의료 보건 시스템이 개선이 되니까 인구 변천의 1단계로 뭐가 나타나요? 1단계에서 2단계인지. 원래 다산다사잖아요. 많이 낳고 많이 죽어요. 인구가 안 늘어. 그런데 다산소사잖아요. 다산소사해서 인구가 팍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 80년대까지 농촌 인구가 늘어나요. 갈 데가 없으니까. 농촌 인구가 늘어나면 원래 자작농이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 여럿인데, 이따가 사례가 나옵니다. 아들이 여럿이면 장남한테 좀 몰아주고 나면 차남, 삼남은 특히 삼남한테 줄 게 없어요. 그러면 소작농이 되는 겁니다. 자수작농이 되거나 소작농이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인구 증가로 인한 현상이에요. 이게 뭐 농민이 몰락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계속 늘어나야지. 인구는 늘어나는데 여기는 또 왜 안 늘어나느냐. 이거는 33년경부터예요. 32년, 33년경부터인데, 이때부터는
조선공업화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공장들을 막 투자합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지역이 개발돼요. 북한 지역이 개발되면서 북한에 왜 흥남 질소비료 공장이니 그다음에 또 무슨 발전소 있죠. 장진강, 부정강 뭐 이런 발전소 공사하고 그래서 북한 지역이 되고 개발되면서 거기에 수많은 공사장 그 건설 토건 노동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그다음에 일본으로도 가고 처음에 만주로 많이 가고 일본으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어서 가는 거지만 사람들이 어쨌든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특히 일제 말기에는 또 일본으로 대거 빠져나가고요. 이러니까 인구가 소작농이 더 이상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작농 비중이. 그래서 거의 정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 지주제라고 하는 거는 농촌에 인구가 많아야 돼요. 과잉 인구가 있어야 이 지주제가 유지가 되는 건데 농촌 과잉 인구가 뭐 이것도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인구가 많은 거예요. 60년대에도 농촌에 인구가 많아가지고 계속 막 상경했잖아요. 이촌 야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인천 향도 이촌 향도 그래서 도시로 온다 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구 압력이 농촌에서 인구 압력이 낮아지면서 지주제는 사실은 상당한 위기에 이미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군 정기가 이제 45년 8월부터 또는 9월부터 48년 8월 우리나라 정부 수립 건국때까지인데 그때까지 농지개혁 방안이 다양하게 나와요. 정파에 따라서. 여기 뭐 수많은 파가 있는데 여러 정파가 있는데 왼쪽 좌익부터 중간파 그다음에 우파 이렇게 일단 나열을 해봤습니다. 좌익은 그냥 뺀다는 얘기죠. 지주권 그냥 뺏어서 주면 되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요만큼도 없어요. 좌익은. 그래서 무상물수 무상분배안을 주장을 했고 근데 여기 정치권 아웃이라고 쓴 거는 남한에서의 좌익은 왜 46년 여름부터 신전술을 해가지고 미군정한테 막 폭동 일으키거든요. 총파업 일으키고 대구 폭동 일으키고 이러니까 정상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세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아웃된 상태다. 이제 좌익이 저걸 요구하지만 저걸 직접 예를 들어서 무슨 국회에서 대놓고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대놓고 주장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중간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좌우합작위원회 미군정이 1차 미소공의가 깨지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1차 미소공의를 깨진 게 우파랑 좌파의 극단적인 세력 때문이다. 그래서 좌파 같으면은 이제 남로당 같은 세력이고 우파 중에서는 김구랑 이승만 이 사람들이 미소공의 하기 어렵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 빼자 하고 나서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김규식과 여은영 이렇게 중도 좌우 이런 사람들로 좌우합작위원회 만들어서 2차 미소공의까지 해보려고 했잖아요. 자, 중간파는 체감매수 무상분배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파는 농민들한테 공짜로 주자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체감매수는 뭐냐면 지주의 규모가 클수록 대지주일수록 적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게 보상해 준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공짜로 그러니까 완전히 무상으로 지주한테서 뺏지는 않고 소지주한테는 좀 보상해주고 대지주한테는 아주 낮은 율로만 보상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중간파고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46년도 2월 달에 대정방침이라 해서 큰 정치의 방침이라고 해서 마련한 게 유상매수 유상분배 안을 얘기를 했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흔히 이제 지주 유산자의 정당인 한민당의 입장인데 이 한민당은 처음에는 소작지에 대한 관리, 소작인을 보호하는 소작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소작인을 보호하는 선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소작입법이라고 하는데 이랬다가 이 판세 돌아가는 게 이걸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유상매수, 유상분배로 분배안을 내놓습니다. 여기 체감매수라고 체감매수안이 있는데 중간파하고 똑같네요. 실질적인 의미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파는 보상을 거의 해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거의 안 해주는데 소지주한테 조금 주고 소지주한테 좀 주고 대주주한테는 거의 주지 말자. 굉장히 낮은 율로 주자. 이런 얘기고 이 한민당이 얘기하는 체감 매수는 역시 대주주가 될수록 보상률이 낮아지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데 대주주한테 율을 좀 낮춰준다 하는 겁니다. 이 한민당이 농지개혁을 어떻게 수용했느냐? 지주정당인데 지주 토지를 수용해서 농민들한테 나눠준다 하는 거에 동의를 한 거잖아요.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수용했느냐에 대해서 유진호 씨라고 재헌헌법 기초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신이 인촌 김성수 선생을 설득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헌법기초 회고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헌법을 기초, 자기가 초안을 썼다는 얘기죠. 초안을 쓴 거에 대한 회고록 해서 1조각에서 나온 책이에요. 요 위에 있는 책인데 66년에 요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8년도 3월 달에 48년도 3월이면 아직 50선거 안 했는데 실질적인 준비는 뭐 해야 되죠. 선거뿐만 아니라 헌법 같은 거 미리 만들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도 여러 갈래에서 만들고 있었고 유진호 씨가 관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인촌 선생이 한번 불렀다는 거죠. 유진호 씨하고는 가깝잖아요. 왜냐하면 유진호 씨가 그 보성 전문에 그 교수를 했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헌법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헌법에서 뭐 내각 책임제로 할 거고 또 뭐 사유재산제 보호하고 뭐 몇 가지 얘기하다가 농지개혁도 들어간다 이랬더니 안색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이촌 선생의 안색이 안 좋아져서 선뜻 동의를 안 하는 거를 유진호가 이거 안 하면은 그 공산화된다. 공산주의를 막으려면 농지개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도 일리는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김성수 씨가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월이면 50총선 직전이잖아요. 그때 김성수가 농지개혁을 수용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여기서 헌법을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널리 퍼진 거죠.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책은 이게 인촌 김성수전인데 이거는 이제 인천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증언하고 뭐 했던 이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건데 이거는 요 10년 뒤에 나온 거예요. 1976년에 나왔는데 여기에도 이런 얘기가 또 들어있어요. 그 뒤로 인촌 선생과 관련된 누가 책을 낸다 그러면 그 책에 이야기는 꼭 들어갑니다. 유진호가 48년도 3월 달에 뭐 개동에 그 인천 고택 있잖아요. 거기 방문해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했다.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48년도 3월이면은 거의 건국 준비 단계 다 들어갔는데 이때 가서야 유상매수, 유상분배안에 동의를 했다. 인천 선생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잘 모르고 인천 선생이 좀 세상을 좀 모른다, 몰랐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고 한민당이 46년도 9월, 10월 이 좌우합작파 그러니까 여운형, 김규식 이 좌우합작파가 있어요. 미군주의 후원을 받습니다. 이 세력들이 그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과도입법위원 미군정이 과도입법위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한민당도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한민당원들도 들어갑니다. 그때 치열하게 싸워요. 싸울 때 이 좌우합작파를 비판을 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요. 체감 유상매수, 유상분배라고 하는 안을 이미 46년도 9월, 10월에 정리합니다. 김성수 같으면 한민당의 오너잖아요. 한민당의 대주주인데 자기 당의 강령도 모르고 입장도 모르고 48년도 3월까지 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민당의 유상매수, 유상분배론은 어떻게 되냐면 요 46년도 10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 국가 재정 형편상 유상매수, 유상분배는 불가하다. 그렇잖아요. 당시 우리나라 세금 거둘 수가 없으니까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돈을 찍었어요. 조선은행에서 돈을 찍고 그걸 받아가지고 차입을 해가지고 그걸 정부가 썼다고요. 차입금 의존도가 재정 수입에서 차입금 의존도가 한 44% 정도 돼요. 48년도에 44%. 그런데 지주한테는 대가를 주고 농민한테는 그냥 나눠준다? 나라 돈으로? 돈을 또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재정형편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선 비판을 하고 또 농민들에게만 토지를 왜 공짜로 주느냐. 농민 말고도 뭐 노동자도 있고 여러 사회 세력들이 있는데 그럼 노동자들한테는 왜 공장 쪼개갖고 왜 나 안 나눠주냐. 이거는 형평상, 공평성상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실 북한에서 그랬잖아요. 무상 분배받은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유매매를 못합니다. 양도를 못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경작권만 인정하는 결국 토지 국유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실제로 그 무슨 세금, 토지 세금이 25%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비를 또 붙였어요. 거기에 뭐 교육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막 붙여가지고 45% 이렇게 소장료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징수를 했어요. 그럼 뭐냐? 국가가 지주죠. 국가가 지주고 북한에서 농민은 여전히 소장농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쨌든 무상분배를 하고 나면 이 토지는 국유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유재산 제도랑 안 맞는다. 농민이 원하는 건 뭐냐? 진짜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나온 생산물을 자기가 갖는 거. 이거를 자기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원한다. 그 대신 농민들한테 싼 값의 농지를 불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체감법, 대주주들에게는 율을 좀 낮추는 식으로 해서 매수 가격을 산정해야 된다. 이게 한민당의 유상매수, 유상분배, 당론, 정강 정책이, 당 정강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46년도 10월 달에 이미 만들어졌어요. 9월에 만들어진 거예요. 9월에. 그런데 아까 봤듯이 뭐 이런 식의 한민당이 그러니까 김성수 선생이 유진호의 설득을 받아서 뭐 어떻게 했다. 이거는 자기가 한몫했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을 수 있어요. 유진호가 그 왜 농지개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수는 있어요. 김성수하고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뭐 마음을 바꿔서 한민당이 김성수가 농지개혁에 협조하게 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자기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군정을 보면 미군정은 이제 어쨌든 미국을 대리하는 입장이니까 유상매수, 유상분배 농지개혁 법안을 냈는데 이거를 과도 입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특히 한민당 쪽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야, 좀 있으면 새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48년 1월이에요. 그럼 새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한국인이 해야지 왜 미국이 하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거절이 됐고 그 대신 귀속농지라 그래서 일본인 지주들이 남긴 토지죠. 일본인 지주들이 남긴 토지를 그 미군정 산하의 신안공사라는 곳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농지를 불화를 합니다. 불화를 하는데 수확량의 3배 가격, 1년 수확량의 3배 가격, 3배 양이 있죠. 3배 되는 양을 15년 동안 상환, 보상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낫죠.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15년이나 이렇게 뭐 20%씩 갚아야 된다. 이러면 이거 상당히 좀 사람들한테는 불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결국 그 좌익이나 중간파는 힘을 잃고 결국 이제 이승만하고 한민당 쪽이 합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드니까 유상매수, 유상분배안은 이미 그 사실상 확정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나라가 세워졌어요. 나라가 세워져서 농지개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농림부 라인이에요. 장관 조봉암, 차관 강정택, 농지국장 강진국, 그 다음에 국장 밑에 과장들이 있겠죠. 자, 조봉암은 공산주의자였죠. 1차 공산당의 멤버였습니다. 근데 인천에서 이제 재원의원을 했고 장관을 했어요. 농림부 장관을 했는데 중간에 뭐 모종의 자금 이용 사건이 있어가지고 뭐 조봉암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게 49년도 2월 21일이에요. 아직 농지개혁 그 법 제정되기 전이에요. 차관 강정택인데 차관은 1907년생인데 뭐 여기 물음표를 쓴 건 이 사람이 납북돼서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그 일제 때의 최고 농업경제학자, 농정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도쿄제대 농학부를 출신해 도쿄제대에서 이 조수라 그래서 일종의 조교수인 셈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조교수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막스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해방 후에 민주주의 민족전선 좌파 단체에 가서 농업 문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조봉암이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일제 때 자기가 뭐 이렇게 그 말하자면 독립운동 내지는 사회주의 운동 이런 걸 안 한 데 대한 무슨 콤플렉스 같은 게 있는지 어쨌든 멀쩡하던 사람이 좌익 쪽에 가서 뭘 했어요. 어쨌든 강정택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농지국장 강진국 이 사람도 이제 일본대 법학과 나오고 저우합작 계열로 활동했고 그다음에 단선 반대 운동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을 한 역시 중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조봉암을 장관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끌고 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중도파 내지는 좌파. 요 밑에 과장 3명이 있는데 6.25 때 요 3명 다 월북했다 그럽니다. 3명 다 월북하고. 이 사람은 납북됐어요. 납북됐고. 뭐 조봉암 씨는 여기 남았죠. 물론 남았고. 이 사람은 남았어요. 이 사람 남고 뭐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라인 자체는 중도 좌파인데 저는 EJ 그러니까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 중도 내지 좌익이라는 오랑캐로 자꾸 한민당이 권력에 도전하니까 그거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였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농지개혁법 제정 과정은 좀 복잡한데 처음에 농림부에서 안을 만들어요. 근데 농림부가 아까 봤듯이 중도 좌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친농민 색깔의 그런 안을 만듭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 중에 단적인 게 뭐냐면 1년 수확량의 1.5배. 아까 미군은 어떻게 했어요? 미군정은 일본 농지에 대해서 1년 수확량의 3배를 지주한테 보상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갚아라 했는데 1년 수확량의 1.5배만 내라. 이렇게 1.5배만 보상한다. 지주한테. 조금 보상해 주는 거죠. 농민들한테는 1.2배만 받겠다 그랬어요. 그럼 30%만큼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는 거는 정부 돈으로 하겠다. 정부 돈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안을 딱 발표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볼 때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이걸 안 받아줘요. 안 받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거를 반려를 그러니까 묻어두고 기획처라는 곳에서 다시 이 안을 짜라고 합니다. 이 기획처는 이순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획처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교토대, 일본의 교토대학에서 막스 경제학을 또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일제 때는 웬 빨갱이가 이렇게 만나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시대가 일제 때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막 우리나라도 80년대에 막 많이 빠져들어갔잖아요. 걔네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상이 된 거고 어쨌든 막스 경제학 공부한 사람이고 돌아와서 연희 전문 교수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심한 무슨 좌익 운동을 한 건 아니고 뭐 물산 장려 운동도 하고 협동조합 운동하고 이런 뭐 흔히 계급 협조주의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무슨 연희 전문 경제연구회 사건 해서 뭐 빨갱이 책도 좀 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직이 됐어요. 해직이 됐었고 해방 후에는 한민당에 가입했다가 역시 중간파 저합자 운동에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군정이 만든 관선의원이 돼요. 관선의원이 되면서 이때 미군정의 그 토지개혁안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래도
원래 막스 경제학 공부한 거 치고는 뭐 무상물수, 무상분배 이렇게 때리지 않고 300% 유상매수 분배하고 15년 상환하는 안을 이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 어쨌든 기획처가 안을 만드는데 기획처는 높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확량의 2배, 수확량의 2배를 지주한테 보상해주고 그 2배를 농민들한테 받는다.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을 만들어가지고 20%씩 10년 동안 해서 국회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국회에서는 정부가 말하자면 법률 제정안을 냈는데 이거 심의를 안 해요. 심의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만든 안으로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그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 안은 이건 아주 심한 거예요. 이거는 300%예요. 예? 수확량의 3배를 지주들한테 보상해주고 3배를 받는다. 농민들한테 받는다. 30%씩 10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국회에서 막 협의를 하니까 국회 내에 소장파들이 있어요. 소장파들이 이제 해서 왜 미군 철수 운동 벌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국회 프락치 사건에 걸려가지고 이제 구속되고 뭐 이러는데 이 소장파들이 특히 요 49년도 봄이 49년도 상반기가 소장파의 전성시대거든요. 소장파들이 반민특위 해가지고 막 잡아들이고 경찰도 잡아들이고 뭐 그다음에 뭐 이광순이 뭐 이런 사람들도 잡아들이고 이러던 시대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볼 때 수확량이 3배를 줘?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막 비판을 합니다. 특히 압박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막 이제 총론에 대해서 막 이제 비판을 하다가 축조심이라 그래가지고 한 조 이제 1조 내용에 대해서 찬반 해가지고 확정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압박하냐면 자 표결을 하는데 무기명 이 한민당 출신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하자 그랬어요. 이름 쓰지 말고. 근데 이 사람 이 소장파들은 기립 투표를 하자. 뭐 이 안에 찬성하는 분 일어서세요. 그러면 누가 찬성했는지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투표할 것까지를 정했어요. 그것도 투표를 했더니 기립 투표가 더 많았고 기립 투표를 하자는 쪽이. 그래서 기립 투표를 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뭐 욕 먹고 이러는 지주의 이익을 챙겨주는 듯한 이런 거를 잘 찬성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 1차 농지개혁법에서는 농민부 안하고 비슷해요. 1.5배만 보상해준다, 지주한테. 그리고 125%, 1.25배만 받는다. 25%는 여전히 부족해요. 부족한 거는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상의, 조문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거부권 행사하니까 다시 한번 의결을 해가지고는 결국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켰는데 정부 이승만 대통령이 수정 요구를 하고 법리상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요때는 언제냐면은 국회 프락치 사건이 49년도 5월, 6월 요때 터져가지고 많이 그 소장파의 핵심 멤버들이 날아갔어요. 잡혀갔습니다. 소장파가 약해졌고 다른 그보다는 좀 온건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돼서 개정 농지개혁법이 50년 2월 달에 정부의 요구를 받아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개정 법률이 있는데 150 보상지가는 1.5배, 수확량이 1.5배고 또 농민도 1.5배에 갚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안으로 이제 안이 결정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법은 개정 농지개혁법은 50년 2월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럼 49년도 6월 달에 1차 농지개혁법이 공포가 됐었고 이 사이에는 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때 안 하냐?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6월부터 12월까지 농림부에서 농촌 실태 조사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서 소작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작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돼요. 여론도 청취해야 되고 농촌 실태 조사를 요 사이에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법이 통과 안 됐어요. 근데 농지소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농지소표. 그러니까 실제로 각 하나하나의 농지마다 한 필지에도 물론 여러 명이 경작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토지 필지마다 뭐 땅이 어디에 있고 면적이 얼마고 논이인지 밭인지 그 다음에
지주가 소유주는 누구고 경작자는 누군지 이런 거를 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다시 그 경작자별로 모으는 거예요. 경작자별로.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땅을 경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작농지도 있고 소작지도 있는데 그 중에 소작지를 분류하면은 이 사람이 받을 땅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배농지 일람표라는 거를 요거는 사람별로 경작자별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경작자별로 한 사람 아래에 여러 개의 일람표가 있을 수 있죠. 농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만드는 게 1월부터 그냥 합니다. 농지개혁법이 국회 아직 통과되기 전인데 그냥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농지개혁법이 공포가 되는데 이때는 이미 분배농지 일람표라는 걸 다 작성을 해서 공람을 시켜요. 와서 봐라. 이상 있나 없나. 그럼 일단 조사를 다 해서 한 거니까 대체로 맞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뭐 그거는 다시 좀 밀어놓고 처리를 하는 거죠. 농민들한테 공람을 시키고 4월 5일부터는 농지 분배 예정 통지서를 발급을 해요. 그러니까 각각 농민들한테 농지 분배 예정지 통지서 이렇게 딱 줍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게 농지개혁의 실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새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농지개혁을 했겠어? 이때 한 거다. 이런 게 지금은 제일 유력한 학설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농림부 장관이 연기군의 그러니까 각 면별로 하거든요. 남면장한테 이 통지서를 주는 겁니다. 1983년 1950년 4월 6일 날 가룬리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더라? 연기군 남면이에요. 연기군 남면에 가룬리라는 곳에 있는 성철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농지분배 예정 통지의 건 해가지고 농지개혁법 제5에 따라서 이 농지를 귀하에게 준다. 여기 왜 자학이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세로로 쓰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써나가는 거죠. 그래서 농지가 뭐냐? 3개를 주는 거죠. 3개. 가룬리 256-1번지의 지목은 밭이다, 논이다 해서 지적은 적자가 저게 맞나? 요 적자가 맞는지 모르겠네. 면적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면적?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자, 어떤 땅을 받을지를 딱 이야기를 해서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은 실제로 자기가 계속 소작을 지어 오던 땅이고, 그 땅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거 너한테 나눠줄 거다. 네가 받을 땅이다라고 딱 통지를 해준 거예요. 농지개혁이 된 겁니다. 이걸로. 어쨌든 이렇게 농지개혁 이때 실시가 되고 법 시행규칙은 그보다 훨씬 후에 4월 28일 날 5월 27일 되면 이미 땅 다 나눠줬기 때문에 나눠준 농지에 대해서 상환대장을 작성하라고 이제 여름부터 갚아야 되거든요. 그 보리 농사 지으면은 보리에 대한 소득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작성하라 그랬고 6월 9일 날 상환을 실제로 일부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6.25 이렇게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 제정보다도 앞서서 농지개혁 다 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게 있어요. 그 만난을 배제하고 만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다 배제하고 빨리 시행하라고 독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지시에 따라서 이 농지개혁을 서두른다 하는 거를 그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사전방매도 농지개혁이다. 제 평가인데 뭐 자작농제가 됐고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생겨나서 좋은 점이 뭐냐? 농민들한테 땅을 준 거. 뭐 공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준 어쨌든 선물이고 이 땅을 받고 나면 대한민국이 나한테 좋은 일 해줬구나 해서 고마워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지는 거다. 담양군 한 농민의 사례가 있는데 이 담양읍 백동리의 최석한가라고 해서 이 무슨 이대 어떤 석사학위 논문에서 제가 본 겁니다. 이 1915년도에 논밭이 3,688평이 있었어요. 최석한이라는 사람 밑에 아들이 셋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근데 요 셋째 아들은 딱 토지 조사할 때쯤 태어났네요. 예, 요때쯤 태어났고, 어쨌든 요때 그 딸이 하나 더 있나 막 그럴 거예요. 딸이 있고 자기 부부에다가 자식이 넷. 일가가 6명인데 1945년이 되니까 이제 막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 대 있어요. 일가가 모두 15명이 됐어요. 물론 이 사람은 그 전에 죽었어요. 39년에. 근데 45년에 일가가 15명인데 땅이 그대로예요. 3,688평. 그래도 이 사람은 최하층은 아니죠. 자기 땅이 있는 사람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30년이 지났는데 재산이 그대로예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30년 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재산은 30년 전하고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고도성장의 시대를 겪은 사람으로서 옛날에 비하면 다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예요. 1915년이나 45년이나 똑같아요. 농지개혁 때 많이는 못 받아요. 1428평 이걸 받습니다. 농지 소작 짓던 땅을. 그래서 65년이 되면 뭐 약간 뭐 달라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게 농지개혁이에요. 농지개혁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땅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도 자수장농이죠. 자수장농으로서 땅을 받는 거, 작은 땅을 받는 거고, 대부분은 소장농이었는데 작은 땅을 또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것보다는 나은 겁니다. 그래도 이게 어쨌든 대한민국 기준 선물이다 얘기할 수 있고, 사전 방매된 게 있는데, 사전에 요걸 좀 봐야 되겠네. 해방 당시에 1945년 12월에 소작지로 파악이 된 게 귀속 농지 말고 일본인 농지 말고 한국인 지주회가 소유하고 있어서 소작지로 준 땅이 117만 4천 정보입니다. 남한에서. 그런데 농지개혁하고 나서도 15만 9천 정보는 남아있어요. 이거는 뭐 제외된 것도 있고, 뭐 처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처리가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남아있고, 그러면 한 100만 정보 정도가 어쨌든 소작지가 없어진 거죠. 없어졌는데 어떻게 됐냐? 농지개혁 때 된 거는 30만 정도밖에 안 돼요. 30만 정보고, 지주가 그 전에 팔았어요. 사전 방매된 게 70만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지개혁이냐 이런 걸 과거에 이제 문제 삼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사전 방매 조건은 농민한테 불리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불리하지 않았다. 지주가 그걸 또 조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서산구 군흥면에서, 그 서산구 군흥면에서 80년대 전반인데 벌써 40년 전이니까 농지개혁 때 겪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노인들로. 그 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지주가 강매에서 샀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지주가 간청에서 샀다. 지주가 막 제발 좀 이 땅 좀 사라고 해가지고 샀다. 해보니까 이게 약간 더 많아요. 이쪽이 약간 더 많고, 그 다음에 시세 그래서 얼마에 샀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팔았어요. 할인된 가격에. 농지개혁 때 분배받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농지개혁 때 분배받는 거랑. 그거보다 약간 비싸긴 비싼데, 또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 고려할 게, 자, 이때 땅을 산 사람들은 땅을 샀으면은 이때부터 그냥 땅값만 내면 되죠. 소장료 안 줘도 되죠. 그런데 50년에 농지개혁을 분배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49년까지는 소장료를 내야죠. 내고 50년부터 5년 동안 내는 거거든요. 5년 동안 30%씩 5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사면은 소장료를 그만큼 덜 내는 겁니다. 덜 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방매라는 게 농민한테 불리한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공화제적 해결, 지주소장 문제의 공화제적 해결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또 조봉암 농림부, 기획처, 국회 한민당, 국회 소장파, 이게 한 무대에 올라와 가지고 막 씨름 벌이는 거예요. 씨름해서 이 사람이 둘이 하다가 누가 나가 떨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또 나가 떨어지고, 이런 식의 씨름을 벌인 그런 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독주를 못해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당이 없어요.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좀 당시 우리나라는 정당제가 시기상조다. 정당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인물이었고 여당이 없었어요. 여당 자유당은 왜 52년인가 53년인가에 만들어지잖아요. 결국 절충 타협해가지고 이 안 저 안 막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좀 걸리죠.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 이게 공화제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화정을 저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공화정이라는 것은 딱 한 사람한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국민한테 주권이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이라는 게 단일한 세력이 아니잖아요. 단일한 게 아니고 여러 다른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결국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해가지고 만든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농지개혁법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 그냥 대세가 하는 거예요. 대세가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거였고 이승만 대통령도 물론 정부한테 재정 부담 지우고 막 이러는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길잡이를 해주는 측면들이 있죠. 좌파 중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승만과 조봉암의 합작품이다 해서 2조 합작 이런 말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재수없는 사람 한 번 더.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설계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한동훈이 공부를 했겠어요. 책을 읽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정리해서 준 거죠. 주대한 씨요. 아 주대한이에요? 주대한이한테 배운 거예요.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이승만과 조봉암의 합작품이다. 무슨 합작품이에요? 조봉암은 일찍 나갔는데, 예? 49년도 2월 달에 나갔는데. 어쨌든 다수가 합력하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건데, 다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한민당의 역할이 물론 있고요. 한민당은 제가 볼 때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재산 지켜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가장 짜임새 있는 논리를 제시한 게 한민당이에요. 한민당이고 그 대신 국회 소장파는 이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실은 뭐냐면 미군 철수 후 남북 49년도 상반기인데 미군 어차피 철수할 거예요. 근데 미군 빨리 철수해라. 미국 군사고문단도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군 철수 후 남북 간에 뭘 한다. 이런 남북 간에 통일하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철퇴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소장파가 어쨌든 농민들한테 굉장히 가볍게 그런 안을 만들었다. 다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케이스가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요한 역사에서 누가 한 사람, 힘센 세력이 확 휩쓸어가지고 하질 않고 이렇게 여럿이 절충 벌이고 이렇게 해서 한 거는. 잘하시다. 그 다음에 지주계급이 조용히 사라졌어요. 조용히. 굉장히 한때 떵떵거렸던 세력인데 아주 조용히 없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간 많이 됐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할까요? 10분만. 예. 여기서 고려할 거는 지금 중간에서 절충을 했다 그랬으니까 그럼 지주하고 농민 간의 이익을 딱 중간쯤에서 잘 해소를 했을까?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주의 이익을 사실상 엄청 뺏었습니다. 또 정부가 실제 이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더했던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지주는 완전히 사라졌다, 소멸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주보상가 1.5배라는 거는 역사상 매우 염가예요. 아주 싼 가격인데 일제시하에서는 어땠느냐. 수확량의 약 6배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게 식산은행이라고 이제 지금 산업은행에 해당되는 일제 때 큰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서 매년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토지 수익률, 그러니까 소장료 조사하고 집가 조사하고 이런 거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토지 수익률 통계가 있습니다. 토지 수익률이 8%로 나와요. 집가에 대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소장료를 받은 게 8%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집가는 얼마냐? 수확량의 6.25배쯤 되는 거예요. 수확량의 6.25배쯤. 예. 그런데 해방 후에는 조사해보면 수확량이 4배라고 하는 데도 있고 2배, 3배. 죄송합니다. 거기 제가
잠시 코멘트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지가에 대해서. 예? 제가 파이낸스 전공인데 네. 저거 틀린 시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수입률이 8%다 그러면은 어떤 수입액을 이제 분자로 나눈 건 맞는데 그거를 하면 대개 한 12.5배 정도 나옵니다. 적정 지가. 이거는 소장료에 대해서, 소장료에 대해서예요. 수입이 소장료 수입만 12.5가 아니라 6.25예요. 6.25.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예. 수입이 소장료 수입만 모든 땅에서 얻는 수입에 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렇게 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소장료 수입뿐만 아니라 모든 수확량 전체를 분자로 나눠요. 그러니까 분자로 해야 돼요. 그게 지가의 이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 수익이라는 걸 이렇게 계산을 했다니까요. 소장료 수입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익률은 맞는. 예. 그러니까 이게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얼마를 투자를 했느냐는 얘기잖아요. 얼마를 투자를 했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지주가 올리는 총 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이건 발표된 자료라고요. 발표된 자료고.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되잖아요. 이걸 뒤집으면 되는 거지. 총 수확량하고 지금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총 생산액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이 토지 수익률은 지주의 토지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일제 때의.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수익률을 따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그 자료에서 원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좀 들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확량의 약 6배 정도의 지가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는 많이 있어요. 뭐 일정기 말에는 5배였다 이런 증언도 있고, 미군정이 조사할 때는 48년도에 수확량의 4배다 지가가,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또 뭐 어디는 좀 다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데 1.5배를 지주한테 주겠다고 했잖아요. 1.5배를 준다고 했으니까 굳이 비교하면은 4분의 1이에요. 지주가 받는 보상이란 건 4분의 1이고 75%를 날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대로 준 게 아니라 농민들이 또 바로 상환 잘 안 합니다. 돈을 안 내요.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잘 안 내는 데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돈은 쓸 때 돈은 긴급히 필요하고 이러니까 정부도 또 돈을 안 줘요. 지주한테. 돈을 안 주고. 그러니까 받기로 돼 있는 돈도 원래 1955년에 다 보상이 끝나야 되는데 1955년에 한 45%만 보상이 됐어요. 원래 주기로 한 돈의 45%만. 그리고 그것도 시가보다는, 그러니까 법정 지가가 있어요. 법정 고가에 따라서 줬고, 그래서 실질액으로 따지면은 원래 받기로 한 돈에, 그러니까 1.5배를 받기로 했는데 수확량의 1.5배를 결국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4분의 1쯤 받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주 중에 뭐 땅 판돈으로 딴 거 했다, 딴 거에서 크게 성공했다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주 계급이 우리나라에서는 참으로 한때를 떵떵거렸던 하나의 중요한 사회 계급인데, 이 계급이 너무나 평화적으로 너무나 조용하게 소멸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북한보다 4년이나 늦게, 너무 늦었나? 미군 정기라는 게 중간에 있었고, 그래서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한국인들이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고, 또 이해관계자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자, 빠른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빠르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유상매수는 지주를 옹호하는 거냐? 사유재산제를 하는 한 유상매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불철저했다? 불철저한 농지개혁, 이런 데 정말 옛날에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지주개혁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뭐 무슨 얘기예요? 철저한 거죠. 영세농채제를 나왔다. 자, 뭐 농민들이 요만큼의 땅이라도 다 달라고 막 요구하는데 안 줄 수가 없어요. 농민들의 토지 분배 욕구상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랬고, 그렇게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이 농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어쨌든 여러 다수가 누구 하나를 일방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법 제정 과정 자체에서는 공생 원칙하에서 절충 타협을 한
그런 예외적인, 예? 이 이후에 다른 사건들은 그렇게 안 하죠. 예외적인 공화정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사건들 같으면 반민특위 같으면 어떻게 해서 끝났나요?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에 습격하고 해가지고 마비시켰잖아요. 마비시키고 이승만 정부가 법 개정했잖아요. 반민특위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 또 부산 정치파동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계엄령 선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대화 타협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 공화정 처음 출발점에 유일하게 타협한 역사가 아닐까. 예.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오늘 우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혁은 사실은 뭐 주익종 박사님이 신청하는데 내가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농지개혁을 뭐를 발표시킬까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주익종 박사님이 개혁적인 발표를 한 거고요. 아까 제가 센세이셔널한 표현을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 저는 그래요. 제가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그 지주들의 일방적 저는 양보라고 보거든요. 양보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폭력 수반이 없이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해결된 역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의 혁명이고 어마어마한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저는 서울대학교를 떨어져서 성균관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1학년 때 그 경제사를 담당하던 교수님이 계셨죠. 박준서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제 2학년 때 정년 퇴임을 한 양반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제사 시간에 다른 건 맨날 좋으라고 내가 잘 안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농지개혁인데 그때 지주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싹 거의 괴멸당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분이 지금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경제사학자예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남는 기억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인호 선생님 아시죠? 이인호 대사, 이인호 서양사. 이인호 그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양사를 연구한 분인데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던 소위 이제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던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농지개혁이고, 이건 세계 역사상 그 요례를 찾을 수 없다. 이거는 이런 거를 센세이셔널하다고 표현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 주 박사님은 거기에 이제 동의를 안 하시는 말인데, 원래 그 자기가 공부를 그쪽으로 계속하면은 그쪽을 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좀 경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이거 아주 기본인데 모든 가격 산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밸류에이션 전공이에요. 경영학의 파이낸스를 전공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란 뭐냐? 저기 우리 민경국 교수님 가운데 저쪽 나와 계신데 자유주의 그 경제학자 아주 거두시죠. 밸류에이션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30만 원씩 버는 어떤 사업이 있다 칩시다. 그럼 30만 원을 영속적으로 다 계속 벌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 회사의 수익률로 할인을 해야 돼요. 왜냐? 그 회사가 예를 들어 1년에 10%를 번다고 그러면 1년 뒤에는 10% 할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1년 뒤에 30만 원 벌 건 1.1로 할인해야 되고 2년 뒤에 벌 건 1.1에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소위 영구적으로 나온다. perpetuity 공식인데 R분의 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농지에 대한 수익률이 8.5%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한 해의 수확량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30을 8.5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1을 나눈 게 8.5 하면 12.5배가 나거든요. 8.5%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산해서 알기 쉽게 얘기해서 10% 정도를 할인율로 보자. 할인율이면 수익률, 뭐 똑같은 개념입니다. Rate of return. 그 수익률로 나누게 되면요, 100이 10배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 시가가 미니멈 10배는 돼요. 수익 기준으로. 근데 어떻게 해서 6배, 3배 이런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왔다니. 물론 그 당시에는 파이낸스라는 학문이 보급도 안 됐고
기초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그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게 1930년대에서부터 생겼으니까 그런 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150%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헐값으로 그냥 줘서 뺏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민국당 국회의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게 누굽니까? 지주계급이에요. 물론 거기에 불확지가 섞였죠. 아까 소장파라고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주면서 자기 목을 죄는 쉽게 말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법안에 도장을 찍겠습니까? 아무리 이승만 박사가 아무리 좌파가 준동한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는 나중에 이제 그날 지적을 해드리려고 해요. 포인트가 분명히 뭔가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었다. 아니면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에서는. 그 파악이 한민당 내에 제 할아버지를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인천 김성수라는 그런 분이 계셨다 이거예요. 당시에 대한민국의 최대 지주였어요. 땅으로 가고.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럼 먼저 선수범에서 포기한 사람이 지주가 포기하는데 나머지 지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따랐죠. 근데 그것도 약해요. 그래 우리 손해보는데 저 사람 말을 듣고 어떻게 아까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퇴출 조항이 있어요. 학교법인이 소유한 농지 물론 아까 여러가지 그거 다 어떤 학교든지 다 그거 개조했습니다. 그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개혁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 빼돌리기가 사실은 그때 시작이 됐고 전라도에 유일하게 학교법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선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백모의 박선현의 아버지도 그 조선대학교 창시자 중에 하나고 많이 그쪽으로 재산을 지주계급에서 올려놨죠. 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갖고 그래서 아마 제가 적어도 농지개혁 아니면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듣는 말이 제일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책자도 있고 해방전사이식 저 대학교 다닐 때 다 봤어요. 저 걸레 같은 책. 그때 참 감탄을 하고 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농지개혁은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에 아주 모티베이션을 이룩한 아주 대혁혁한 혁명적인 사건이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힘주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기서 굉장히 저평가된 인물 중에 하나가 인천 김성수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토론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